제가 만나본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저축대가 60, 70, 8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폭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직장인들의 임상 실험 결과 월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에 도 모으지 못한다면 그냥 안 모으는 거랑 진배 없다. 자,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을 모으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저축을 7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직장인이라면 계획이 중요한데 이 계획이라는 게 뭘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저축이다. 그러면 뭐죠? 무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은 말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뜨끔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직장인이라면 무저축은 곧 무계획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저축대가 60, 70, 8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60, 70, 80만 원 정도밖에는 저축을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82만 5천 원도 저축을 못한다면 제가 오늘 폭탄 선언을 하겠습니다. 82만 5천 원도 저축을 못한다면 그냥 안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82만 5천 원도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82만 5천 원이라는 거는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거거든요. 1년에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한다면 그냥 안 모으는 거랑 거의 진배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차피 82만 5천 원 이상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저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던 돈 이거 하던 거 그냥 돈 빼실래요? 아니면 하던 거 그대로 묻고 어떻게 더블로 가실래요? 유명한 영화 대사죠. 묻고 더블로 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한마디로 165만 원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것은 월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165.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 128을 하든지 140을 하든지 153을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청약저축 정도 하나 더 하는 정도 속도가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 정도죠. 128에서 153 사이 정도. 여기에다가 청약저축 하나 정도를 더 하는 속도. 요 정도는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그럴까? 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 빚 감당 힘들어 채무조정 신청이 상반기에 9만여 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2022년도 전체 신청자의 70%에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1년 중에 딱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작년에 70%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이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서 빚을 감당은 못하는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농협은행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연한이 50년, 45년, 50년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확대되자마자 한도 2조 원이 소진이 돼가지고 바로 중단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였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돈줄남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난 15년간 너무 낮은 금리로 오다 보니까 남의 돈 빌려서 집 사고 남의 돈 빌려서 주식 사고 남의 돈 빌려서 코인 사다가 이제는 남의 돈 빌려서 소비하는 지경까지 오고 이제는 남의 돈 빌리는 거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돈 갚는 거에 대해서도 무감각증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무감각증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축밖에 답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돈줄남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돈줄남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바로 과소비, 무책임, 무경제 개념, 대박 심리가 되겠습니다. 이 4대 적이라고 하죠. 돈줄남의 4대 적, 과소비, 무책임, 무경제 개념, 대박 심리. 자,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계획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1억 만들기에 도전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 증가형, 그냥 처음부터 화끈하게 153만 원 5년 적금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작게 140으로 시작하면서 매년 7만 원씩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담 없게 128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매년 12만 8천 원짜리를 증액할 건지, 그리고 15% 증가형은 일단 119만 원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15%씩 증가시킬 건지, 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라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르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1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5% 증가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자,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첫 해에는 140만 원, 그 다음에 147, 154, 161, 168만 원 5년만 붙잡고 버티면 1억이 되죠. 자,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금과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청약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에 투자하든지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는 168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댓글에 물어보셨어요. 그럼 168만 원 하던 저축은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묻고 더블로 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더블로 할 수는 없으니까 168만 원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재투자는 아파트가 됐든 뭐 예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168만 원을 원래 투자하던 사람이면 계속 168만 원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168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168만 원을 계속해서 저축한다라고 봤을 때 10년 후에 2억 3,600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1억도 계속 이제 투자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투자 성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투자 성과를 제외하고 15년간 원금을 놓고 보면 3억 8천이 됩니다. 3억 8천. 자, 근데 20년간으로 보게 되면 5억 3천까지 늘어나게 된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투자에 대한 성과는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얼마 올랐다,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의 이자율 제외한 투자 성과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5년간 3억 8천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5년 동안은 내가 1억 만드는데 1억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15년이면 우리가 이 같은 시기로 봤을 땐 3억이 돼야 되는데 3억 8천이고요. 20년간으로 봤을 땐 5억 3천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투자 성과는 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성과까지 우리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자산의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 증가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1억이 되고 나서 1억 투자를 주식이 됐든 뭐 예금이 됐든 그다음에 아파트가 됐든 분산 투자를 하고 180만 원 정도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10년간 2억 5,200만 원이 되고요. 15년간은 3억 9,500, 그리고 20년간은 5억 6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투자에 있어서는 저축의 이자율 빼고 투자에 있어서는 얼마나 투자 성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빼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원금의 성격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억 모으는 사람이 원금만 최대 5억 6천까지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억 모으기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저축을 하는 사람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모으기보다 훨씬 더 적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저축대가 얼마라 그랬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요 정도 저축하는 거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축에도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 것은 연차가 지속될수록
서서히 뭔가 떨어지는 그런 커브의 곡선을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운동선수들이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서 떨어지는 경기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저축의 에이징 커브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률이 어느 시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모으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에이징 커브가 나타납니다. 뭐 1억 모으는 사람은 뭐 평생 168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직장인들의 임상 실험 결과, 봐왔던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밑에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자, 저축률이라는 것은 소득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소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축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축률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게 희한하네요. 자, 보시니까 희한하죠? 올라가는 게 요렇게 올라가죠. 아직 에이징 커브가 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5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저축을 늘리기는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할 것 없이 고소득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5년 정도는 저축을 하는데 5년 지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저축률 자체를 높이기는 어렵다. 그냥 그 저축을 그대로만 해도 진짜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쯤 떨어지느냐?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저축률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돈줄남이 우리 직장인들을 관찰한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 1억 모은 사람도 1억 원 모으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저축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5년 지나면 더 이상 저축률이 증가되지 않고 그 5년 정도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10년 지나면 서서히 에이징 커브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1억조차도 모으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에이징 커브가 빨리 옵니다. 에이징 커브가 이분들은 자,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죠. 1억을 안 모으고 있어요. 그냥 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모은다 그러면 가장 많이 모으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축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에이징 커브가 좀 빨라지게 되죠. 모양은 똑같은데 자, 요렇게 됩니다. 아까랑 그림의 모양은 굉장히 똑같은데 저축률 증가되는 기간이 1억 모으는 사람은 5년 정도가 증가될 수 있었는데 1억을 모으지 않고 처음부터 60, 70, 8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남들보다 소비를 조금 초반에 과소비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소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징 커브가 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딱 꺾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5년 정도는 그 저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의 모양은 1억을 모으는 사람과 1억을 모으지 않는 사람이 매우 유사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커브가 보여주는 크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70만 원, 80만 원 정도 1억 모으기를 안 하는 사람의 저축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억 모으기를 안 하는 사람의 저축은 이렇게 되겠죠? 80만 원, 뭐 85만 원, 90만 원 올린 다음에 100만 원까지 딱 가면 어때요? 에이징 커브가 딱 생기니까 더 이상 못 올려요, 저축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60, 70, 80으로 시작한 사람은 그냥 100만 원 한 5년 하다가 더 이상은 못 늘리고 조차도 못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천만 원 정도 모아서 예금과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6천만 원이면 아파트는 투자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계약금조차도 밀어넣을 수 없는 돈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저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림처럼 계속해서 적은 저축을 보이게 됩니다. 자,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년간 1억 3천 정도가 모이는 속도인데 아까 똑같이 1억 모으는 사람의 기간과 계산 방법을 동일하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5년간 2억 1천, 20년간은 제가 이제 그림을 안 그렸는데 2억 1천만 원 정도의 성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물론 여기도 이제 투자 성과는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아까 얼마나 차이 나죠?
아까 같은 경우는 최대 15년간 3억 9,500 정도의 투자 원금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토막밖에는 안 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자, 이 그림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모으는 사람과 1억 모으기 저축을 실천하는 사람은 금액 차이로 봤을 때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자, 이거 보세요. 빌딩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이 빌딩의 높이와 이 빌딩의 높이는 뭐 2배 정도 나죠? 그러니까 이쪽이 150에서 160 정도 1억 모으기 저축을 하는 사람의 저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6, 70, 8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사람들의 저축 규모입니다. 자, 빌딩의 높이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에이징 커브가 달라진다. 바로 그림으로 소개시켜드리면 이 빌딩에서 종이 비행기죠, 이거 여러분.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어디 떨어지겠습니까? 이 에이징 커브가 어차피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높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고도를 유지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당초에 여기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태풍이 불지 않는 한은, 그죠? 요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과 차이는 2분의 1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곡선이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면적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무려 3배 이상 1억 모으기를 하는 사람이 면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투자 효과가 가미된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예시에는 투자 효과를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효과는 전혀 빼고 계산한 건데 여기에 투자 효과를 감안한다면 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 모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안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20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봤을 때 20년에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자산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1억 모으기 저축을 안 하는 기회 손실은 뼈 아프다. 1억 만들기 저축,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